청담동 호텔은 화려한 조명으로 눈부셨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부녀의 포옹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나 58세 김현수. 아직 풀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빌린 양복을 입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대 위에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딸 지은이가 마이크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수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다. 제 아버지는 그저 촌스럽고 비천한 가난뱅이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공기가 산산조각 났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으며 누군가는 외면했다. 딸의 예비 신랑인 준호는 그저 미소 지을 뿐 말리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만 원짜리 떡볶이 포장마차로 시작해 8개의 분점을 내기까지 수년간의 고생으로 딸을 먹이고 입혔던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사흘 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빠, 380억짜리 해변 저택 좀 빌려주세요. 준호 씨 빚 갚게 일단 팔아야 해요. 나중에 다시 사드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내 집을 일단 팔겠다고? 그 애는 잘라 말했다. 아빠는 저한테 빚졌어요. 이제 갚으실 때가 된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99%가 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지켜만 보시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으세요. 사실 정말 간단한데 말이죠. 손가락으로 한 번만 톡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청담동의 한 고급 호텔. 웨딩 잡지에서 재벌가들의 공간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될 법한 곳이었다. 아찔하게 높은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가득 매달려 있었고 그 빛이 반사되어 연회장 전체가 대나처럼 환했다. 복도를 따라서는 하얀 난초 화분들이 빈틈없이 놓여 있었고 투명한 유리잔은 빗줄기 하나하나를 반사했으며 새하얀 식탁보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모든 디테일이 나와는 거리가 먼 세상, 즉 호화로움과 화려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테이블 주위에 앉아 무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음악이 울려 퍼지다 마지막 화음을 끝으로 피아노 연주가 멈췄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가족에게 더없이 소중한 날입니다. 신부의 아버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 58세 김현수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지만 애써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평생을 기름때 묻은 주방 앞치마만 입고 살았던 내게 오늘 빌려 입은 양복은 몸에 꽉 끼어 어색하고 낯설었다. 무대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다른 세상. 내가 단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내 딸 지은이는 눈부신 조명 한가운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공들여 올린 머리에는 반짝이는 티아라가 꽂혀 있었고 입술에는 선명한 붉은 립스틱이 발려 있었다. 그 옆에는 약혼자 준호가 서 있었다. 훤칠한 키에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연회장의 모든 이들은 따뜻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딸을 안아주고 축복의 말을 몇 마디 건네는 그런 순간을 나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수년간의 양육, 수많은 땀과 눈물. 오늘 나는 그저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하나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갑자기 마이크를 쥐더니 내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제 아버지는 그저 촌뜨기일 뿐입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죠.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연회장은 터질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이내 수근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몇몇 하객은 입을 가렸고 몇몇은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마치 한편의 광대극이라도 본 듯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다. 말려야 했을 준호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지은이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주며 격려하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 같았다. 나는 그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 순간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사직운동장 앞에서 찢어진 천막 아래 비를 맞으며 떡볶이를 팔던 날들부터 8개의 분점을 내기까지의 세월, 수천 개의 그릇을 닦느라 손이 갈라터졌던 수많은 날들, 18시간의 긴 주방 근무 끝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수많은 밤들. 나는 푼돈을 모아 그 애를 먹이고 사립학교에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며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살게 했다. 그런데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 애는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혀왔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무대를 내려왔다. 등 뒤로 연회장 문이 닫히자 복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와닿았다. 하지만 내 가슴속의 공허함보다는 차갑지 않았다. 사흘 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사과하려고 전화한 걸까? 설명이라도 하려는 걸까? 나는 여전히 한가닥 희망을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빠,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무슨 일이냐? 나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해운대에 있는 그 집 좀 빌려야겠어요. 380억짜리 그 해변 저택이요.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해변 저택은 내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다. 평생의 노고 끝에 해운대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쉬고 싶었던 나의 안식처. 왜? 그걸 어디에 쓰려고? 준호 씨가 투자에 실패했어요. 그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해요. 나중에 꼭 다시 사드릴게요. 잠시만 그러는 거예요. 그 애의 말이 내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 집을 팔겠다고? 네. 아빠는 저한테 빚진 게 많잖아요. 가난한 집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이제 아빠가 절 도울 차례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애가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심장에 새로운 상처를 새기는 칼날 같았다. 나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나를 모욕했던 그 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명령조의 말투로 내 마지막 재산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지은이가 재촉했다. 아빠, 저 시간 없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옆에는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한때 고아였던 어린 나의 떨리는 필체가 남아 있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밍밍했던 멀건 죽냄새와 낡아빠진 옷, 깨진 창문 틈으로 새어들던 바람 소리를 선명하게 기억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거두어 주신 작은 체구의 마리아 수녀님의 따뜻한 자장가 소리를 떠올렸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만은 나눌 수 있단다. 수녀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수십 년간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눌렀다. 여보세요? 성가 보육원입니다. 마리아 수녀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추위에 떨던 수많은 겨울밤. 수녀님이 덮어주시던 낡은 외투.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녀님, 저 현수입니다. 짧은 침묵 끝에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현수? 이게 얼마만이니? 잘 지냈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목소리를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지만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녀님, 내일 좀 뵙고 싶습니다. 제가 해야 할 큰일이 생겼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나는 수녀님의 긴 한숨 소리와 아이들의 작은 웅성거림을 들었다. 수녀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겠다, 현수야. 내일 오너라.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해운대의 밤바다를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파도 위에서 일렁였고 바람은 짭짤한 소금기를 실어 날랐다. 내 마음속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맹목적인 분노의 불꽃이 아니라 한편의 계획을 위한 불꽃이었다. 그 순간부터 복수를 위한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어린 시절은 성가 보육원 성가에 집과 맞닿아 있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도 없이 오직 차가운 네 개의 벽과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아무 맛도 없는 멀건 죽뿐이었다. 그 시절. 우리 아이들은 남들이 기부한 낡은 스웨터를 껴입었다. 헐렁한 옷에서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퀴퀴한 곰팡내가 났다. 나는 그 냄새, 가난과 버려짐의 냄새를 기억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른이 되면 누구도 내 자존심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고. 작은 체구의 총명한 눈빛을 가진 마리아 수녀님은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수녀님은 종종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현수야, 너에게는 부모님이 없지만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단다. 네 스스로를 구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게 된단다. 8살이 되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내 두 손뿐이라는 것을. 22살, 나는 5만 원을 걸어 모았다. 자갈치 시장에서 안면을 튼 아저씨들에게 2배로 갚겠다고 약속하며 한 푼, 2푼 부탁해서 모은 돈이었다. 그 돈으로 낡은 손수레와 양은 냄비, 쌀가루 몇 봉지를 사서 사직운동장 앞에 떡볶이 노점을 차렸다. 첫날에는 비가 내렸다. 나는 찢어진 우산으로 겨우 비를 가리며 떨리는 손으로 빨간 양념 국물을 퍼담았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야구를 보러 온 학생 무리가 들렀다. 매콤한 양념 냄새와 뜨거운 김이 빗줄기와 뒤섞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날 밤 나는 돈을 세었다. 3만 7천 원. 나는 그 돈을 꼭 껴안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내 두 손으로 처음 벌어본 돈이었기 때문이다. 그 손수레를 시작으로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하루에 18시간씩 서서 장사를 했다. 한 번은 열이 39도까지 올랐지만 하루 쉬면 월세를 낼 수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버텼다. 세월이 흘러 손수레는 길모퉁이의 작은 가게가 되었고 이내 2번째, 3번째 가게가 생겨났다. 30이 넘어가게 4개를, 40이 넘어 8개의 분점을 냈다. 해리스 분식 체인은 부산의 유명 브랜드가 되었다. 작년 순이익은 25억이 넘었다. 나는 내 뿌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매달 나는 500만 원짜리 수표를 끊어 성가 보육원으로 보냈다. 아무도 모르게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그저 언젠가 능력이 되면 다른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주겠다고 다짐했던 8살짜리 꼬마와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내 유일한 딸 지은이에게 결핍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잊었다.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사립학교에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명품을 사주고 4억 원짜리 신탁펀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것이 행복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땀 한 방울의 의미를 모르는 아이를 키워낸 것이다. 오늘 밤 380억짜리 저택을 팔아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렸다. 마치 내가 처음 떡볶이를 팔던 그날처럼 나는 내 딸을 키워낸 갈라지고 투박한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가 잊었던 것은 지은이에게 결핍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이들이 모트 결혼식이 그 애가 부녀의 정을 끊어낸 순간이었다면 오늘 밤은 내가 그 애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거두어 가리라 맹세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마이크 앞에서 떨고만 있던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섰던 고아 김현수였고 맨주먹으로 분식 체인을 일군 남자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치욕을 복수를 위한 계획으로 바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마리아 수녀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나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성가 보육원 청가의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었다. 오직 차가운 네 개의 벽과 겨울바람이 울부짖으며 스며드는 깨진 창문. 그리고 매일 아침 반복되던 멀건 죽뿐이었다. 그저 배를 채우기만 할 뿐인 아무 맛도 없는 죽. 겨울이면 우리 아이들은 남들이 기부한 낡은 스웨터를 껴입었다. 헐렁한 옷에 해진 옷깃.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퀴퀴한 곰팡내가 배어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냄새를 기억한다. 그 냄새는 내 어린 시절 전체에 스며들어 가난과 버려짐의 낙인이 되었다. 그 잿빛 기억 속에서 유일한 빛이 있었다면 바로 마리아 수녀님이셨다. 수녀님은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어느 겨울밤, 내가 얇은 이불 아래서 몸을 떨고 있을 때 수녀님은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셨다. 현수야, 너에겐 부모님이 없지만 주님께선 너를 버리지 않으셨단다. 네 스스로를 구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게 된단다. 나는 겨우 8살이었지만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살고 싶다면 오직 내 두 손뿐이라는 것을. 22살, 나는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나 같은 고아에게 무슨 자본이 있겠는가?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나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생선을 파는 내가 시장 바닥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봐 온 아저씨들을 찾아갔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2배로 갚겠습니다. 시작할 기회만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나는 5만 원을 모았다. 그 돈으로 낡은 손수레와 양은 냄비, 쌀가루 몇 봉지를 사서 사직운동장 앞에 작은 떡볶이 노점을 차렸다. 첫 장사를 시작한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나는 찢어진 우산으로 겨우 비를 가리며 꽁꽁 언손으로 떨리는 손을 붙잡고 걸쭉한 빨간 양념 국물을 퍼담았다. 뒤에 옷이 흠뻑 젖었지만 나는 꿋꿋이 버텼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야구를 보러 온 학생 무리가 들렀다. 매콤한 양념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고 뜨거운 김이 빗줄기와 뒤섞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돈을 세었다. 3만 7천 원. 나는 구겨진 지폐를 꼭 껴안았다. 심장이 떨렸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토록 부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내 두 손으로 처음 벌어본 돈이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손수레를 시작으로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하루에 18시간씩 서서 장사를 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느 날은 너무 아파 길바닥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하루 쉬면 월세를 낼 수 없었다. 한 번은 열이 39도까지 올랐지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장사를 계속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루를 쉬면 평생 뒤처진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손수레는 길모퉁이의 작은 가게가 되었다. 나는 쉬지 않고 일하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다. 술도 유흥도 멀리했다. 동년배 친구들이 회사에 다니고 저녁이면 소주잔을 기울일 때 나는 수천 개의 그릇을 닦느라 퉁퉁 불어터진 손으로 주방을 지켰다. 30이 넘어서는 가게 4개를, 40이 되어서는 8개의 분점을 냈다. 해리스 분식 체인은 부산의 유명 브랜드가 되었다. 작년 순이익은 25억이 넘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손이 부르트도록 매일 설거지를 하는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집에 돌아갈 시간도 없어 주방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그건 행운이 아니었다.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겹겹이 쌓인 것. 그것이 바로 생존의 대가였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자라온 곳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매달 15일. 나는 500만 원짜리 수표를 끊어 성가 보육원으로 보냈다. 아무도 모르게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세금 혜택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언젠가 능력이 되면 다른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주겠다고 다짐했던 8살짜리 꼬마와의 약속이었다. 한 번은 마리아 수녀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하셨다. 현수야, 너무 많이 보내는 것 아니니? 괜찮은 게냐?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수녀님, 저는 아직도 아침마다 먹던 멀건 죽의 맛을 기억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저처럼 먹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라이꾸니반다, 인데이 꾸니반다 꾸니반다. 지리스 58살이 된 지금 나는 돈도 집도 성공한 프랜차이즈도 가졌다. 남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 심장에는 여전히 가난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나는 그 상처를 불씨처럼 간직하며 살아왔다. 내가 누구인지를 결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나는 내 유일한 딸 지은이에게 결핍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을 잊었다.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사립학교, 명품옷, 스위스 여름 캠프, 수십억 원의 신탁 펀드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이 딸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땀 한 방울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를 키워낸 것이다. 지은이는 비단옷에 둘러싸여 자랐다. 따뜻한 이불 하나 없던 추운 겨울밤의 한기를 겪어본 적도, 배부른 한 끼 식사를 간절히 바랐던 적도 없었다. 그 애는 사치를 당연하게 여겼고 나의 희생을 사랑이 아닌 의무로 받아들였다. 그날 밤 사위의 빚을 갚기 위해 380억짜리 해변 저택을 팔아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나는 서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내가 처음 떡볶이를 팔던 그날처럼 매콤한 양념 냄새가 아직도 손끝에 맴도는 듯했다. 나는 내 딸을 키워내고 이 모든 부를 이룩한 갈라지고 투박한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칼로 베는 듯한 낮고 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잊었던 것은 지은이에게 결핍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그 한마디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하나의 고해성사였고 동시에 하나의 맹세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알았다. 그 길은 가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나온 자의 길, 그리고 이제 내 자식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줄 자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내 결핍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을 딸의 풍족함으로 보상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내가 엉뚱한 것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지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사립학교에 다녔다. 맞춤 제작한 동복은 부드러운 울 소재에 옷깃은 손바느질로 마감했고 명찰은 레이저로 각인된 금도금이었다. 나는 입학식 때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는 연습을 했다. 교문까지 딸을 데려다주며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서는 아이들과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부모들 사이로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때 내 감정을 기억한다. 바로 자부심이었다. 내 딸만큼은 내가 어릴 적 입었던 낡은 기부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중학생이 된 지은이가 친구들만큼은 좋은 가방을 갖고 싶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카드를 긁었다. 영수증에는 180만 원이 찍혀 있었다. 딸이 기뻐하니 나도 기뻤다. 17살 생일에는 4주짜리 스위스 여름 캠프를 보내주었다. 딸이 보내온 엽서에는 설산 사진과 함께 아빠, 여기는 동화 속 같아요.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엽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퇴근 후 매일 밤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는 그 학기 딸의 등록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다. 980만 원. 나는 고지서를 서류철에 끼우며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김밥 500줄 더 팔면 돼. 대학은 연세대에 들어갔다. 입학식 날 날씨는 제법 쌀쌀했다. 아이들의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와 교문 앞 언덕을 따라 늘어선 고급 외제차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따금 부모들끼리 악수를 나누며 아, 엑스기업 회장님이시군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분식집 사장이었으니까 딸이 25, 살이 되던 해 나는 4억 원짜리 신탁펀드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의 미래입니다. 빳빳한 새 통장을 손에 쥐고 나는 4억이라는 돈이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딸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돈이 아버지가 서 있는 땅을 경멸하게 만들 만큼 딸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는 사다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학교 마지막 학년의 지은이는 준호를 만났다. 연세대 MBA 과정에 재학 중인 그는 훤칠한 키에 항상 칼같이 다려 입은 하얀 셔츠, 부드러운 목소리와 웃음기 어린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딸의 의자를 빼주고 내게는 아버님은 뜨거운 아메리카노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며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저 아버님이라는 한마디와 가벼운 목례에 내 마음은 쉽게 녹아내렸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물었다. 자네는 어디에 사나? 네, 저희 집은 한남동입니다. 집안이 3대째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철강업을 하셨고 아버님께서 호텔업으로 확장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가볍게 말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서 자부심이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딸이 복이 많구나. 좋은 사람을 만났네. 우리는 가볍게 커피잔을 부딪혔다. 노란 조명 아래 준호는 참으로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 후로 준호는 외제차로 지은이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내 사업에 대해 묻고 3호점 김밥이 맛있다고 칭찬하며 언젠가 떡볶이 육수 내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도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윗감이라니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따금 그가 던지는 말에는 내가 미처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버님, 신흥 부자들은 돈은 많아도 역사가 없지요? 라거나 이 세계에서는 재산보다 혈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잡담처럼 가볍게 웃음과 섞어 그런 말들을 했다. 그때의 나는 그 말들을 그냥 넘겨들었다. 바빴고 괜히 젊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하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은이가 변하기 시작했다. 딸은 내가 나이프와 포크 사용법도 모르는 레스토랑을 골랐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영어를 섞어 썼다. 반지 낀 손을 찍어 SNS에 올리며 이렇게 썼다. Finally belong.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냐? 하고 묻자 딸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요. 나는 계속해서 돈을 냈다. 돈이 부족하면 더 일했다. 한 번은 5호점 배관 문제로 손님들이 줄을 서는 바람에 지은이의 생일을 놓친 적이 있었다. 영상통화로 화면 너머 촛불을 불어주었다. 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사업가는 경영을 해야지. 직접 설거지를 하면 어떡해요. 나는 그 말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배울게. 어느 날 저녁 딸이 늦게 귀가했다. 식탁 위에는 내가 끓여둔 갈비탕이 있었다. 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저 결정했어요. 준호 씨랑 약혼할 거예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웃었다. 네가 선택한 사람이라면야? 딸은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아빠, 이제 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진정한 가족은 핏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격, 역사,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속해 있어요. 나는 나는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아들었다. 자신은 내게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이었다. 나는 곧바로 딸을 나무라지 않았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열병이라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몇 장의 청구서에 더 서명했다. 청담동 호텔 예식 비용, 밴드 예약금, 생화 장식 비용, 서명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야. 준호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졌다. 그는 나를 예식장으로 데려가 보여주며 말했다. 아버님, 보시다시피 2층은 보통 재벌가에서나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서 따님이 이곳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웨딩 촬영 스튜디오로 나를 데려갔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 속에서 드레스는 바람에 흩날렸고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버님, 여자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순간입니다. 가장 화려해야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지은이가 던지는 말들은 나를 은근히 아프게 했다. 딸은 사극에 나오는 인물처럼 부드러운 말투로 시어머니를 부르는 연습을 했고 파인 다이닝 식탁에서는 김치를 먹지 않는다며 밥과 김치를 함께 먹는 습관을 버렸다. 심지어 나를 부르는 호칭까지 바꾸었다. 예전에는 아빠 하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아빠 하고 짧고 건조하게 거리를 두고 불렀다. 어느 늦은 밤 나는 딸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반은 한국어, 반은 영어였다. Yes, I finally found my real family. They understand me. 네,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들은 저를 이해해요. 나는 문 뒤에 서서 힘없이 손을 늘어뜨렸다. 지은이가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 날.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다. 나는 딸 앞에 갓 출력한 재정 서류를 펼쳐놓았다.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는지를 직시하게 하고 싶었다. 딸아, 내가 말했다. 이 모든 게 가치 없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네가 엉뚱한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두렵구나. 지은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빠, 어떤 사다리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어디까지 올려주느냐가 중요하죠. 나는 딸의 눈을 보았다. 나는 부끄러웠다. 그날 저녁, 나는 3호점으로 돌아가 카운터 뒤에 서서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피어올랐고 세제 냄새와 김 냄새가 뒤섞였다. 나는 자문했다. 언제부터 내가 딸을 잃어버린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댁에서 한남동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했어요.
이제 대여 턱시도는 그만 입으세요. 맞춤 정장 가게 주소 보내드릴게요. 나는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내가 우리 집 대문 밖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도 쫓아내지 않았지만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쫓겨난 기분을 느꼈다. 결혼식 2주 전 오호점 2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낮게 깔려 들려왔다. 아빠, 제 생각에는 결혼식에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글자들이 내 귓속으로 무겁게 떨어져 내렸다. 나는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되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니? 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희미하게 떨리면서도 또렷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씨랑 상의했는데 아빠가 안 오시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아빠의 상황이나 과거 출신 같은 것들이 하객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나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기뻐서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서글퍼서였다. 상황? 출신? 그게 무슨 뜻이냐? 네 결혼식에서 이 아빠를 쫓아내겠다는 거냐? 즉답은 없었다.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와 약간의 두려움만이 느껴졌다. 이윽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저는 제 미래를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그 미래에는 아빠가 안 계셔도 돼요.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순간 소리치고 싶었다. 10수년간 네 학비를 대준 게 누구냐고. 네 엄마의 결혼 반지를 팔아 스위스 여름 캠프 비용을 마련해 준 게 누구냐고. 내게 첫 책을 사주기 위해 사직운동장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게 누구였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알겠다, 지은아. 네 결혼식에 아빠가 필요 없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거라. 언젠가 네 인생에서 아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하지만 울부짖음 대신 텅 빈 방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싸늘한 공허함이 마음속을 채웠다. 결혼식 당일 청담동 호텔은 화려한 조명으로 눈부셨다. 새하얀 식탁보 위에는 수입 장미로 만든 거대한 아치가 세워져 있었다. 오케스트라는 캐논 변주곡을 연주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앉아 무대를 주시했다. 신부 지은이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호의 팔짱을 낀 채 입장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라는 감탄 섞인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같은 시각 부산의 또 다른 곳에서 나는 성가보육원의 낡은 나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동화책 성냥팔이 소녀가 들려 있었다. 나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다. 추운 겨울밤, 한 소녀가 첫 번째 성냥을 켰습니다. 몸을 웅크린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옛날에 너희 아빠도 저랬단다. 굶주리고 춥고 안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지. 하지만 아빠가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중 한 아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힘주어 잡아주었다. 저편 호텔에서는 와인이 잔에 채워지고 건배 소리와 품격 있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역시 준호 씨 집안은 명문가답네. 내 이름은 그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았다. 내 딸의 결혼식에서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곳에서 나는 책을 덮고 아이들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나지막하지만 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절대로 너희의 뿌리를 잊지 마라. 가난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알면 나중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다. 그날 밤 보육원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구름 뒤에 희미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동시에 무거웠다. 하지만 그때 맹세와도 같은 한 문장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결혼식에 내가 필요 없다면 언젠가 인생이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내 그림자가 좁은 길 위로 길게 늘어졌다. 바로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반격을 위한 침묵의 에너지로. 결혼식 사흘 후 오후 2호점은 손님들로 붐볐다. 영어학원을 마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자리를 가득 메웠다. 매콤한 떡볶이 국물 냄새와 라면 먹는 후루룩 소리가 가게 안에 진동했다. 내가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렸다. 베이지색 명품 코트에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 펌을 하고 손에는 이탈리아제 가죽 가방을 든 지은이가 들어섰다. 직원 몇몇이 놀란 눈치였다. 예전에는 창가 7번 부스에 앉아 내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주는 특별 메뉴 계란말이, 김밥과 미역국을 기다리곤 했다. 오늘도 딸은 바로 그 자리를 택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맑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과 짙은 다크서클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손을 닦으며 다가갔다. 무슨 일이냐? 여긴 어쩐 일로? 딸은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저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나는 의자를 끌어다 맞은편에 앉았다. 곤란한 일이라니? 말해봐라. 딸은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 빚을 졌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얼마나? 잠깐의 침묵. 이윽고 딸이 중얼거렸다. 한 3억 정도요. 코인 때문에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코인? 딸은 새로 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 따라서 투자했어요. 무조건 오른다고 했는데 갑자기 폭락해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딸은 망설였다. 폰지 사기 같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어요. 6개월이면 2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거기에 4억 5천만 원 정도 넣었는데 지금은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럼 7억 5천이구나. 딸은 고개를 돌려 손톱을 물어뜯었다. 아빠, 그리고 신용카드가 17개예요. 돌려막기 한 빚이 1억 더 있어요.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전부 합쳐서 8억 5천만 원. 새 가게 2개를 열거나 전 직원 1년치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었다. 지은아.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니? 딸이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제 그만 잔소리 좀 하세요. 책망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빠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온 거예요.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해결? 어떻게? 딸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해운대 그 저택 저한테 빌려주세요. 38억짜리요. 일단 팔아서 빚 갚고 나중에 꼭 다시 사드릴게요. 나는 말은 웃음을 지었다. 일단 팔아? 내가 여생을 보내려던 내 집을 일단 팔겠다고? 딸은 얼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저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준호 씨도 압박받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시댁의 명예가 무너져요. 아빠도 이해하셔야죠. 이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의 문제라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 명예는? 네 아빠의 명예는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다른 말이 없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탁탁 두드릴 뿐이었다. 잠시 후 딸은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아빠는 저한테 빚졌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너한테 빚을 졌다고? 네. 제가 아니었다면 아빠는 평생 이런 상류층에 발도 못 들여놨을 거예요. 제가 분식집 사장 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멸시를 견뎠는지 아세요? 전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했어요. 아빠가 갚으셔야 해요. 저한테 빚지셨으니까요. 가게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듯했다.
나는 내 눈앞의 아이, 내 유일한 딸을 보았지만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에서 3억, 4억 5천 1억이라는 숫자가 맴돌았다. 그리고 38억. 모든 숫자가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하지만 그중 가장 깊고 아프게 파고든 것은 딸이 방금 내뱉은 세 글자였다. 빚졌어요. 데이세 멘데세 가마시 엔데모도 마가리아 엔데모도시.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은아, 네가 틀렸다. 나는 ATM 기계에도 발이 달린 줄 아는 아이를 키웠구나. 내가 널 돈이나 뽑아 쓰라고 낳은 줄 아느냐? 딸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빠 제발.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아파트로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 열쇠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아빠는 저한테 빚졌어요. 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며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을 뿐이다. 그 애가 아버지를 ATM 기계로 보기로 선택한 그날, 나 또한 내 명예를 되찾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작은 방은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 쥐 죽은 듯 조용했고 희미한 노란 불빛이 나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딸아이가 바꿨다고 생각했을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지은이의 소비 내역 계정에 로그인했다. 딸이 만 30이 되기 전까지는 보호자 권한이 일부 유효했고 나는 낡은 습관처럼 보이지 않는 책임의 끈처럼 그 암호를 계속 간직해왔다. 화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와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나는 인쇄 버튼을 눌렀고 프린터는 냉정한 증거 조각들처럼 하얀 종이를 한 장 한 장 뱉어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수증들은 내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다. 에르메스 가방, 굵은 글씨로 찍힌 한 줄의 확인 문구, 15, 0만 원. 압구정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두 사람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8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다. 그 뒤로는 옷, 신발, 파티 비용 등 내 딸의 인생에 존재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항목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하지만 내 숨을 턱 막히게 한 것은 대문자로 인쇄된 한 줄이었다. 허니문 베니스, 프레지덴셜 스위트, 12박 6 700만 원. 나는 그 숫자에 시선을 고정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미 두세 개의 격차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토록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저편에는 금박을 입힌 스위트룸과 최고급 레스토랑이, 이편에는 내가 어릴 적 먹었던 묽은 죽과 마리아 수녀님이 기워주신 낡은 스웨터가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인쇄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샹젤리제 거리에서의 쇼핑, 제주도 웨딩 앨범 예약금, 사진작가에게 준 팁까지 종이 한 장 한 장이 낭비의 역사를 펼쳐 보였다. 나는 그 페이지들을 모아 클립으로 묶었다. 두툼한 서류 뭉치는 전화번호부만큼이나 무거웠다. 책상 위에 내려놓자 돌덩이처럼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성가 보육원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새 담요를 받고 내 손을 꼭 잡았던 아이들. 그 담요는 고작 몇만 원짜리로 이 숫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겨울 그 자체였다. 하얀 종이 더미 한가운데 앉아 나는 요리하다 피가 배어나왔던 내 손을, 찢어진 천막 아래서 떡볶이를 팔던 비오는 날을, 겨울이 오기 전 밤을 새워 딸의 옷을 꿰매주던 밤을 떠올렸다. 나는 딸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내 결핍을 보상하는 길이라 믿었다. 나는 그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4억 원짜리 신탁펀드가 딸을 소중함을 아는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했다. 이제 이 인쇄물들은 내 입을 진실로 틀어막고 있었다. 나는 단지 딸을 부양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무심결에 딸에게 돈으로 두려움을 감추는 법을
품위를 쌓는 대신 존중을 사는 법을 가르친 셈이다. 나는 벽에 핀으로 고정해둔 흑백 사진을 보았다. 보육원 마당에서 다른 아이 몇몇과 함께 찍은 내 사진이었다. 혜린이라는 아이가 갓 기운 새 옷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맑아서 심장이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하얀 영수증들과 그 미소를 비교하자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째서 나는 딸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잊었단 말인가? 어째서 나는 딸이 돈을 결코 마르지 않는 구명 튜브처럼 여기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 그 순간 날카로운 생각 하나가 떠올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지은이가 아버지를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로 여겼다면 그 현금 인출기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평생의 땀이 서린 저택 하나가 가짜 부자 가족을 구할 수 있다면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펜을 들어 서류 뭉치 표지에 휘갈겨 썼다. 지은이의 기록. 그리고는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청구서, 수상적인 프로젝트에 송금한 내역까지 추가로 인쇄했다. 한밤중에 나는 마리아 수녀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녀님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수많은 아이를 재웠던 그 목소리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다. 현수야? 수녀님이 물었다. 나는 동고동락한 전우에게 말하듯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수녀님, 만약 2억 원이 있다면 우리 보육원 지붕을 수리하고 난방시설을 고치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2억 원이면 지붕을 고치고 난방시설을 바꾸고 새 침대 몇 개를 들여놓을 수 있지. 그 돈이면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단다.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큰일이지. 나는 수녀님의 숨소리를 그리고 내 심장 속 작은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2억 원 내에 딸이 쓴 소위 허니문 비용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분노가 아니었다. 대신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해졌다. 가야 할 길이 뚜렷하게 보였다. 38억 원짜리 저택은 지은이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모두를 놀라게 할 다른 일을 위해 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자산을 고아들의 보금자리로 바꾸고 딸의 낭비를 다른 아이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만드는 일. 기쁘지도 악의적이지도 않은 미소였다. 그것은 결심을 굳힌 자, 이제 막 계획을 세우려는 자의 미소였다. 나는 모든 서류를 가죽 가방에 쓸어 담고 조심스럽게 잠갔다. 옆에는 김치 몇 조각이 남은 저녁 식사 접시가 놓여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나는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썼다. 지은 그 부끄러운 기록. 그리곤 딸의 자만심을 겨누는 화살처럼 서류 뭉치 한가운데에 그 종이를 끼워 넣었다. 불빛이 깜빡이며 내 그림자를 바닥 위로 길게 늘어뜨렸다. 네가 아버지를 현금 인출기로 여겼다면 아버지는 네게 한번 다치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계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마.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계좌를 써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이들을 구할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서류, 계약서, 그리고 철회 불가능이라는 단어들이 내 행동에 갑옷이 될 것이었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는 내 모습이 저택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될 지은이의 경악에 찬 눈빛이 기자들의 전화벨 소리와 인터넷의 댓글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한때 칭찬받기 위해 언론에 오르기를 꿈꿨지만 내 체면 때문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을 딸에게 가르치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고 바다를 내다보기 위해 발코니로 나갔다. 밤 파도가 마치 싹트기 시작한 계획에 화답하듯 해안으로 밀려왔다. 내 마음속에서 복수를 위한 설계도는 완성되었다. 99%가 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지켜만 보시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으세요.
사실 정말 간단한데 말이죠. 손가락으로 한 번만 톡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나는 다음날 아침 바로 김도진 변호사를 만났다. 서면에 있는 한 유리 건물의 18층 사무실에서였다. 김 변호사는 내가 두 번째 가게를 열 때부터 해운대에 저택을 매입할 때까지 10년 넘게 모든 거래를 함께 해온 사람이었다. 그의 책상은 말끔했고 서류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으며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은 마치 최후의 무기처럼 책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성가의 집에 저택 전체를 기증하는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철회 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한번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김 변호사는 강철대 안경 너머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건 분식 체인을 제외하면 회장님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서명하는 순간 완전히 포기하시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약서 작성을 시작했다.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와 프린터가 예열되는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다. 화면에는 무조건부, 양도, 취소 불가, 서명 즉시 성가 보유권으로, 소유권 이전 등 냉정한 조항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내 심장에 새기듯 읽어내려갔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될 것이다. 딸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동시에 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검.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나는 철컥하는 섬뜩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과거로 향하는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그날 저녁 1호점 2층 사무실로 막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부드러움을 가장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저 준호입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할 말이나 하게. 그가 헛기침을 하더니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꾸었다. 저희가 아버님을 화나게 해드린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딱 1년만이라도요. 해운대 저택을 저희에게 빌려주십시오. 사업이 안정되면 반드시 온전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믿어서가 아니라 서글플 정도로 우스워서였다. 1년? 내 집을 임시 지갑처럼 쓰시겠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제가 지금 국제 컨설팅 회사를 막 시작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도 있고 외국인 고객들도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가진 지분의 20%를 아버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건 아주 구미가 당기는 투자일 겁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천천히 말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의 20%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지. 20% of nothing is still nothing. 수학이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시뻘개진 얼굴로 입을 벌렸다 오므리며 반박할 말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이번에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아버님, 지은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도록 내버려둔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그저 제 아내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명예? 내가 으르렁거렸다. 그 애를 27년간 키워준 아버지를 내팽개치는 게 명예인가? 에르메스 가방과 600~700만 원짜리 허니문으로 바꾸는 게 명예고? 그가 더듬거렸다. 죄송합니다. 준호군. 나와 자네의 차이점이 뭔지 아나? 무엇입니까? 나는 맨주먹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자네는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빌리고 속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자네는 진짜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야. In their days.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내일 오후 2시 반에 내 사무실로 오게. 수표책도 가지고 와. 자네가 테이블 위에 뭘 더 올려놓을 배짱이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아버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내일 모든 것을 결판짓겠다. 지은이 앞에서. 그리고 자네 앞에서도.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거짓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책상 앞에 앉았다. 눈앞에는 지은이의 소비 내역이 담긴 두툼한 서류 뭉치가, 그 옆에는 이미 작성된 기증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나는 내일의 장면을 그렸다. 지은이와 준호가 마치 은혜라도 받으러 온 듯 희망에 찬 눈으로 들어서는 모습.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덧처럼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마리아 수녀님까지 와 계실 것이다.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 해운대 저택은 공식적으로 내 손을, 그리고 그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지은이가 어릴 적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교문 앞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을 보았다. 그 시절 딸의 눈은 반짝였다. 지금 그 눈에는 탐욕과 환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강철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일 진짜 판이 벌어진다. 그날 아침 해운대의 하늘은 안개가 자욱했지만 파라다이스 호텔 10층 회의실 내부는 숨막힐 듯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했다. 새하얀 천이 깔린 긴 테이블 중앙에는 선명한 붉은 날인이 찍힌 기부계약서 3부가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목도장과 검은색 만년필까지, 마치 마지막 판결을 준비하는 법정처럼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내 앞에는 KBS 기자와 방송용 카메라 2대, 신문사 카메라 3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카메라 조명이 내 얼굴을 정면으로 내리쬐어 타는 듯 뜨거웠다. 하지만 내 심장은 오히려 차가웠다. 더 이상 어떤 떨림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것은 내가 몇 달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내 오른쪽에는 마리아 수녀님이 흰색 수녀복을 단정히 입고 앉아 계셨다. 두 손을 모은 수녀님의 나이든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분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왼쪽에는 김도진 변호사가 한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묵직해 보이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그가 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지은이와 준호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들어섰다. 지은이는 짙은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공들여 화장한 얼굴에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준호는 네이비색 정장에 짙은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억지로 꾸며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에게서는 자신감이 아닌 초조함을 고급스러운 태도로 위장한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지은이가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딸을 보지 않았. 고개를 들어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 김현수는 제가 한때 고아로서 몸담았던 성가의 집에 해운대 소재의 38억 원 상당의 저택을 기증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곳은 어린 시절에 저를 품어주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의지할 곳 없는 다른 아이들을 계속해서 품어줄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는 내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기자들이 종이 위에 38억 원, 기증,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급하게 받아 적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저녁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단어들이었다. 준호는 참지 못했다. 그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건 우리 집이야. 그 집은 우리 거라고. 당신에겐 권리가 없어. 회의실은 터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든 렌즈가 즉시 준호에게로 향했고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확대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집? 자네가 방금 우리 집이라고 했나? 그 집은 내 땀으로 30년 넘게 굳은 살이 박인 내 두 손으로 산 집일세.
언제부터 그게 자네의 재산이 되었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호는 당황하며 마른 침을 삼키고는 애써 수습하려 했다. 제 말은 우리 가족의 아버님께서 오해하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리고 저 카메라들도 알고 있었다.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지은이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망쳤어. 아빠는 우리에게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아빠 자신만 생각했지. 딸의 울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내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비난과 요구를 들어왔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계약서를 앞으로 밀어놓고 펜 뚜껑을 열었다. 이것은 공증까지 마친 기부계약서다. 내가 서명하는 순간 취소는 불가능하다.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다. 내가 펜 뚜껑을 여는 딸깍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첫 번째 계약서에 펜을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계약서에 차례로 서명했다. 종이 위에 새겨지는 검은 잉크의 모든 회기, 모든 환상을 베어내는 칼날 같았다. KBS 기자가 생방송을 하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현수 회장께서 방금 38억 원 상당의 해운대 해변 저택 기부 계약서 세부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 계약은 철회 불가능합니다. 준호가 목이 쉰 목소리로 절규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당신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 준호군. 나는 내 인생을 구한 걸세. 자네 인생은 자네 스스로 탐욕이라는 벼랑 아래로 던져버린 것이고. 지은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끄끄거리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절 구해주세요. 그 순간 심장이 저려왔다. 하지만 이성이 승리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려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이 사회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부모를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보여줄 건 진짜 가족의 의미다. 회의실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다. 이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초대된 성가 보육원의 직원 몇몇과 아이들이 서 있었다. 그중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나를 보며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동시에 뜨거워졌다. 나의 이 결정은 오랏. 카메라는 회의실 전경을 비췄다. 눈부신 조명을 등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 나와 내 앞에 놓인 붉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 그리고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준호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지은이. 그날 오후 KBS 저녁 뉴스는 이렇게 시작했다. 오늘 한 아버지가 딸과 사위를 향해 선택한 건 재산이 아닌 정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준호가 그건 우리 집이야! 라고 외치는 영상 클립은 수천 번 공유되었다. 그 말은 웃음거리가 되었고 노골적인 탐욕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해운대의 파도 소리를 들었다. 나의 세 번의 서명은 모든 거짓된 인연을 끝냈고 가족이라는 환상이라는 종양을 잘라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부터 나는 다른 인생을 향해 걸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그 문을 연 인생을. 기자회견이 끝나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뉴스가 터져나왔다. KBS 저녁 뉴스는 회의실 한복판에서 그건 우리 집이야 라고 소리치는 준호의 모습으로 시작해 곧바로 마이크에 고스란히 잡힌 그의 결정적인 실언으로 이어졌다. 고아 따위 신경 안 써. 그 짧은 한마디는 자신의 명예를 겨누는 비수가 되었다. 해당 영상 클립은 유튜브로 퍼져나가 24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다. DC 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등 대형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분노에 찬 댓글이 달렸.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네. 저런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다고? 고아 따위? 자기가 인간이야? 김현수 씨가 진짜 아버지다. 저런 딸과 사위는 버려야 해. 네티즌들은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밈이 생성되었다. 우리 집이라고 외치는 준호의 사진 옆에 해운대 저택 사진을 붙여놓고 이런 캡션을 달았다. 우리 집? 꿈 깨셔. 고아 따위 신경 안 써라는 말은 박제되어 준호가 협력했던 회사의 사무실 앞에 걸리는 항해 배너에 인쇄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기업 3곳이 준호와의 컨설팅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한 와인업체는 지은이를 이미지 홍보대사로 초청했던 행사를 즉각 취소했다. 유력 경제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박준호, 가짜 재벌 사위, 블랙우드가 신분 세탁 드러나. 준호가 그토록 자랑하던 블랙우드 가문의 실체는 세금 체납에 시달리는 중소무역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대째 이어온 부동산 명가라는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것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한편 성가 보육원에는 전례 없는 따뜻한 물결이 밀려들었다. 기자회견 직후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부산, 대구,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후원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2시간 만에 후원금은 4천만 원을 넘어섰다. 한 익명의 여성 사업가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 저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주고 싶습니다. 방송사는 성가 보육원에서 새로 후원받은 우유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줄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기자는 이렇게 논평했다. 어쩌면 몇몇 사람의 거짓말이 이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분식집의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 화면에서는 해당 영상 클립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준호가 고아 따위 신경 안 써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통쾌했다. 내 딸이 한때 진짜 가족이라 불렀던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아팠고 마침내 그들의 가면이 내 손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만천하에 벗겨졌기에 통쾌했다. 지은이의 상황은 달랐다. 강남의 임대 아파트에서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쏟아지는 메시지로 가득 찬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대학 동기단체 채팅방에서는 친구들이 조용히 방을 나갔다. 친자매라 부르던 이들의 메시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직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댓글만이 남아 있었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방 다 아버지 피땀 아니냐? 돈 없으면 너랑 친구할 사람 있을까? 지은이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술집에서 만취한 채 블랙우드라는 허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던 친척 프레스턴에게 전화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프레스턴은 냉정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가족도 너와 엮이고 싶지 않아. 이혼을 원한다. 전화 한 통에 모래성은 허물어졌다. 다음 날 언론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한 연예 매체는 지은이 명의의 신용카드 목록을 폭로했다. 17개의 카드, 총 부채는 8억 5천만 원에 달했. 대중은 들끓었다. 아버지는 보육원에 38억을 기부하는데 딸은 에르메스 가방에 수십억을 태우는구나. 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인터뷰에 응하지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예전처럼 학생 손님들을 맞았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낸 아버지의 상징처럼 등장했다. 가게에 온 손님들은 김밥 한 줄을 더 시키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우리도 속 시원합니다. 비난의 폭풍 속에서 지은이는 처음으로 진짜 고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노란 조명이 초췌한 얼굴 위로 쏟아졌고
떨리는 손으로 댓글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갔다. 한 문장이 그녀를 울게 만들었다. 넌 진짜 가족을 버리고 가짜 가족을 선택했어.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은이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 세상은 참으로 잔인했다. 잘못 뱉은 말 한마디, 짧은 영상 클립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정하기도 했다. 바로 그 진실이 고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내게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기회를 주었으니까.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세상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정의롭다. 99%가 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지켜만 보시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으세요? 사실 정말 간단한데 말이죠. 손가락으로 한 번만 톡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기자회견으로 해운대가 떠들썩했던 그날로부터 6달이 흘렀다. 부산에는 봄이 다시 찾아왔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골목 구석구석을 채웠다. 성가 보육원의 새 보금자리는 눈부신 햇살 아래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수백 명의 시민들이 보내는 박수갈채 속에서 문을 열었다. 크림색 2층 건물의 마당에는 붉은 벽돌이 깔렸고 뒤편에는 그네와 미끄럼틀 그리고 축구를 할 수 있는 넓은 잔디밭이 있는 놀이터가 마련되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깔끔한 나무 침대와 책상, 작은 책장이 있는 개인 방을 갖게 되었다. 2층에는 전국 각지에서 기증된 책들로 가득 찬 작은 도서관이 자리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새 페인트 냄새와 향긋한 종이 냄새가 어우러져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벅차올랐다. 아이들이 내게로 달려왔다. 밝은 얼굴, 까맣게 빛나는 눈동자,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나는 그 아이들에게서 헐렁한 기부옷을 입고 낡은 기와지붕 아래서 멀건 죽을 먹던 어린 시절에 내 모습을 보는 듯했다. 이제야 비로소 원이 닫힌 것이다. 나는 한때 보살핌을 받던 고아였고 오늘 나는 다른 세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노란색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태민이에요. 이건 할아버지께 쓴 편지예요. 나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새 집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편지를 꽉 쥔 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민아,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단다. 그저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알면 그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렴. 아이들은 내 주위에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아이는 내 손을 놀이터로 끌었고 다른 아이는 자기 책장을 자랑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상처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오후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직원이 내게 갈색 봉투를 건넸다. 그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아버지께라고 급하게 쓰여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500만 원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주는 게 진짜 부자라는 걸. 지은,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돈은 지은이가 예전에 쓰던 돈에 비하면 모래알 같은 액수였다. 하지만 나는 이 500만 원이 그 애가 평범한 카페에서 서빙을 하며 번 월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돈에는 내가 예전에 들고 있던 신용카드 명세서와는 다른 진짜 땀이 배어 있었다. 나는 쪽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몇 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나는 현관 밖으로 나섰다. 뉘엿뉘엿 지는 햇살이 놀이터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해운대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짭짤하면서도 부드러운 향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흙수저? 나는 바람결에 실리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게 내 자랑이다. 아이들 한 무리가 깔깔거리며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가만히 서서 천천히 가라앉는 마음을 느꼈다.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모든 복수는 끝나야 하고 멈출 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그날 나는 친딸에게 촌스럽고 부끄러운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었다. 오늘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한가운데 서서 그 반대가 진실임을 깨달았다. 가난했던 과거. 바로 그 흙수저라는 거토가 내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가난을 유산으로 바꾼 것이다.